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22대 총선 전북 전주 비영 당선자이신 수식어가 필요 없는 정동영 뭘로 불러드릴까요? 정동영 일단은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 사실은 지금 입장이 좀 바뀐 이렇게 바뀐 그런 건데 저는 정동영 의장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정권 연장, 정권 연속 집권,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또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를 열렬히 응원했던 바로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살아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당선 감사 인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날 덕분에 됐습니다. 아유 감사하시고요. 좀 전에 그 동영상 보여주신 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어요. 아무튼 전주도 그렇고 뭐 호남 전부가 어쨌든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그런 여론 민심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저 새날에서 틀어주신 동영상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민주당으로 이제 10여 년 만에 전주에서 또 당선을 시켜주셨는데 고맙게도 11만 7,407분이 저를 뽑아주셨는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번이 세 번째 전국 표수로는 최다 득표. 전국 최다 득표를 세 번째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단하네요. 11만 7천 표. 그리고 저렇게 당선이 되셨고 세 번째 전국 최다 기록. 저거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은 전라북도에 계시는 분들의 열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정권을 뺏기긴 했지만 뭔가 정동영의 뭔가 이렇게 해피엔딩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의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그때 수도 없이 많은 비판과 논란도 있었고 막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뭐 부침도 있었고 막 이 과정을 거치시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아픈 손가락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호남,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광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정세균 전 의장도 계셨고 이낙연 전 대표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정세균 의장도 이제 정치 그만두셨고 이낙연 대표는 완전히 흑화돼서 지금 이제 이번 총선 때 망하셨고. 그러니까 정동영 의장만이 지금 사실상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인물로 딱 다시 살아 돌아온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 그런 기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공간이 열린 건 저로서는 좀 대단히 감사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역사적 부채가 있습니다. 제가 정권을 빼앗김으로써 이명박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그때 중단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한반도의 평화 체제, 평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철호의 시간을 날려버렸다는 그런 부채감이 있는데 아무튼 다시 정권을 교체해서 그걸 되돌리는 그것을 제 개인적인 소명으로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장님 처음 뵈고 뭐라 그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음성이 그대로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올드보이 이야기 하는데 음성 그대로이시고요. 모습도 그렇게 안 바뀌셨어요. 근데 이제 하도 오래전 이야기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게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올드보이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문제는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그때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마 재선 과정에서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성남시장으로 머물지 말고 경기도지사도 한번 하고 뭐 대통령 후보 나라를 이끄는 것도 해야 된다라는 그 영상을 딱 보고 그때는 덕담이셨겠지만 그게 지금 현실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정동영 의장이
이제 대통령 후보이고 이럴 때는 소위 팬클럽 회장을 이재명 변호사가 했던 거잖아요, 당시에. 여기 이제 입장이 좀 바뀌는 상황이 됐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기득권이 너무 세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보다 좀 정치 좀 오래 한 중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만한 중진들은 사실상 많이 없었다. 왜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천 탈락했던 분들 중에 여러 사람이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그냥 이재명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사석에서 그냥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예. 그 과정에서 이재명을 지켜줄 진짜 중진 고문 이런 분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아마 정동영 의장을 떠올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기적이죠. 사실 지난 1년 전 생각해 보면 이제 대선 실패하고 대선 실패가 2022년 5월이니까 대선으로부터는 2년이 채 안 됐는데 어쨌든 시대 정신을 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낙청 선생님이 이 시대 치사 선비시잖아요. 네. 이제 김대중 총재와 김대중 후보와 비교하면서 하늘이 돕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시대 정신이 이 대표에게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이걸 무겁게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역할은 뭐든지 도울 생각입니다. 옛날에 이재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던 입장에서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기득권을 바꿔내는 과정이 되게 힘든데 정치 신인도 필요하고 중진도 필요하고 원로도 필요하고 그 구조가 이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감님들만 너무 많아도 문제고 초선들만 너무 많아도 문제고 그 약간 밸런스에 있어갖고 아마 방점을 정동영 전 의장님에게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재명을 도와줄 사람. 예. 노장층 조화가 필요하지요. 사실 뭐 우리가 미국 좋아합니다만 미국 의회 보면은 초선 비율이 10% 남짓합니다. 상원 특히 하원도 뭐 많아야 20% 정도인데 우리는 많을 때는 70%까지 초선이에요. 이번에도 뭐 한 절반 가까이 초선 비율인데 이 노장층 조화가 있는 것이 국회의 안정화, 효율화에 둘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시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정권을 이제 바꾸는 정권 교체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한반도 평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또 풀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또 전문성 가지고 계시는 또 우리 의장님께서 또 도와주셔야 되고 한 축에서는 그런 쓰임새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저는 아까 그 언론들이 올드보이 하는데 저는 그냥 백전노장 또는 베테랑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올드보이란 말은 약간 좀 비하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비 그러면 좀 낫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더 살아 돌아오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보다 한참 어리시잖아요. 도매금으로 가는 건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뭐 언론 이제 프레임에 갇히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못 빠져나오는 측면이죠. 자, 근데 그 저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탈당하고 그럴 무렵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국밥집을 갔는데 이 룸을 달라고 했는데 쫓겨났다더라 이야기 하신 분이 우리 의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역의 명주들 있잖아요. 사실 아직 정치 옛날 문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최근을 보면 정동영 의장, 박지원 국정원장, 뭐 이낙연, 정세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두 분은 적고 두 분이 다시 떠오른 상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라남북도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야만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끌어가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다 고만고만할 때는 존재감 없이 그냥 4년 보내는 경우 꽤 있거든요. 호남은 지역이죠. 지역인데 가치로 봐야 합니다. 가치. 그러니까 호남은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김대중 노선이죠. 예. 진보개혁 평화 노선을 줄기차게
지지해온 호남에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그 호남 정치라고 하면 호남의 그런 가치를 대변하는 정치를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점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초선 재선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었습니다만 기득권이 아니라 정말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에 헌신할 때 호남 출신 정치인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전통적인 거긴 하지만 지역 발전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경선 과정에 그거 봤는데 이 사람들을 국회로 올려 보내줬더니 존재감 하나 없이 지역 발전된 건 없고 물론 지역 발전이라는 게 막 건물 세워지고 이런 발전이라기보다는 내가 뽑아 올린 정치인이 뭔가 중앙 무대에서 뭔가 좀 활약도 좀 하고 존재감도 좀 있고 뭐 그런 걸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호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동영이 서울 올라가면 더 잘할 것 같은 잘해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인데요. 제가 선거 경선 내내 또 본선하면서 그 슬로건이 하나는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거였는데 그 많은 시민들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 슬로건이 참모들이 책상에서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구 안에 모래내 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그 좌판에 푸성귀 몇 가지 놓고 파는 할머니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는 정권인데 제대로 싸우는 정치인이 없다. 싹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민성 아래로부터의 아우성 이제 이런 걸 듣고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이제 구호를 내걸었는데 그거와 함께 이제 전북의 구원투수라는 서브스 이제 부제지요. 근데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전라북도로 놓고 보면 이 서부에서는 이제 충남, 전북, 전남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낙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목소리도 미약해지고 실제 충남, 전북, 전남이 비슷한 위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충남은 인구가 410만이거든요. 전북이 175만, 2배가 훨씬 넘었어요. 그다음에 국세청이 걷는 세금이 전라남도가 전라북도의 4배나 됩니다. 이게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충격적인 건 이제 그 지역에서 보면 강원도는 인구가 155만밖에 안 돼요. 다 그런데 합쳐서. 강원도가 경제적으로 추월했어요. 1인당 소득이. 그리고 충청북도는 바다도 없고 시군이 8개밖에 안 돼요. 전라북도는 14개고 충북은 전북의 한 절반쯤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충북은 더 멀리 추월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바다 건너 제주도 말고는 육지에서는 꼴찌가 돼버린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열패감, 분노, 화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동영을 소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목소리를 좀 내라.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좀 대변해라. 왜 이렇게 그렇죠. 용각산이라는 옛날 소리가 안 난다. 윤석열 정권이 이런 남북 북정과 맞서서 좀 치열하게 싸우고 지역을 위해서도 좀 소리를 내서 싸워라. 이런 민심이 바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작년이었죠. 그 잼버리 때의 새만금. 예. 그 전라북도가 이제 제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 새만금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뭔가 정권 입장에서도 뭔가를 못 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방치 상태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특히 이제 동력이 새만금 동력이 많이 줄었죠. 뭐 하여튼 여러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30년을 왔거든요. 근데 30년을 왔는데 여전히 바닷물만 넘실거리지 거기서 만금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만금. 그 허탈함이 있죠. 자, 그럼 아까 저 윤석열 심판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제 대통령에 근접했던 분이잖아요. 대선 후보를 여당의 대선 후보를 하셨으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잘못한 건 뭘까요? 그 정도 레벨에서 보면 이 사람은 우리 일반 상식 말고요. 예. 대통령 후보였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윤석열이 잘못한 게 뭐예요? 핵심이 저는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왕. 대통령이 아니고 왕으로 착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 그 뭐 임금 왕자를 손바닥에 이렇게 써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만 아이고, 본인이 실제
대통령직에 대한 법률적 헌법적 이해가 결여됐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같은 데서 이렇게 뭐 그건 명명백백한 직권남용이죠. 이제 그런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그런 사태를 버젓이 저지른 건데요. 이제 당연히 왕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불통인 거죠. 오만인 거죠. 교만인 모두 거죠. 오라. 그렇죠. 네. 내가 짐인 걸로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0.73% 불과 24만 표 차이의 간발의 승리였다면 겸손한 권력이어야 했고 본인의 취임사처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려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왕으로 착각했으니까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이 이제 그렇게 난폭 국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이제 주권자로부터 호된 이제 그 응징을 심판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왕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전제가 충족이 되면 먹고 사니즘이에요. 예. 중국식 있잖아요. 독재를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버려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못했잖아요. 개발 독재 단계가 아니잖아요. 이미 한국은 3만 불 5천만 이상 국가에 7개에 들어간 나라인데 예, 개발 독재 방식의 그런 지도자 리더십을 흉내냈다면 그건 시대착오적이고 중대한 착각이죠. 예. 경제도 못해, 정치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한국 경제만 왜 이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 정도니까. 그렇죠. 전 세계 경제에서 꼴찌죠. 그러니까 지금이 IMF 때도 아닌데 1%대 성장이라는 것은 잠재 성장률보다도 낮지 않습니까? 1.4%는 IMF라는 금융위기 이런 때 빼고는 없었던 성장률이에요.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인 미국도 2.5% 거의 2배잖아요. 그다음에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는 일본 잃어버린 30년 2.0%인데 일본에 추월당하고 거기다가 물가는 4.3% 작년 그 수출은 적자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인플레는 되는데 임금은 그대로 있고 실질 소득은 줄고 장사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것만 갖고도 이제 국민들은 충분히 응징해야 할 사유인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민주주의 파손에다가 평화의 파괴에다가 불통에다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탄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제 같으면 책임 정치제 같으면 사실상 4월 11일 날 윤석열 정권은 붕괴됐고 윤석열 정권은 퇴장했고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거죠 그날. 그렇죠. 그런데 이 제도적 모순이 있어서 허점이 있어서 지금 이제 3년을 또 우리가 이 정권을 봐야 하는 상황이죠. 우리 의장님은 진짜 명불허전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과찬. 저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정치인들과의 인터뷰와 다른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륜이 갖고 있는 넓은 시야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국회에 이런 거 있죠.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쪽 사람들이 악마화를 하듯이 악마화된 측면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의장님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악마화 시키다 보면은 그냥 올드보이 프레임에 갇혀갖고 그리고 정치적인 기직이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이제 묘하게 때가 이재명 대표와의 아주 그 굉장히 가까운 느낌 그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소환을 하는 거죠. 정동영 의장님 이재명 대표 지켜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재명 대표 무시했어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의장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이재명 지켜달라고. 그게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는 그게 정동영 의장님을 국회로 불러들인 거다. 그게 이제 그 민심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22대 국회 들어가시는 거죠 지금. 국회 시대 정신은 거 있거든요. 어떨 때는 IMF 때면 국회라고 하는 공간은 나라를 살려야 되는 시대 정신이 있을 거고 지금은 어떤 시대 정신일까요? 지금은 오중 위기 시대거든요. 오중 위기.
제가 오중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오중 위기의 해법에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어요. 난폭 주행, 역주행 정권인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2024년에 가장 근본 모순, 핵심 모순은 맨 가운데에 저출생이 있잖아요. 단군 이래 또 전 세계에서 이런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동시문으로 표현하면 그 바깥을 싸고 있는 것이 지방 소멸 위기입니다. 지방 소멸. 그 바깥에 있는 것이 국가 경쟁력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한반도 평화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 재앙, 기후 위기가 있는데요. 자, 기후 재앙,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원전, 신재생 에너지 축소, 그리고 2024년이 MB 석탄 벨트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취임해서 2012년까지 있었던 이 MB 정권 때 한 일이 4대강만 부각돼 있는데요. 그때 7개 재벌에 7개의 석탄 발전소를 허가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그게 다 완성됩니다. 그죠? 고성에 있고 저 삼척에 있고 뭐 이래서 7개가 지금 완성돼서 석탄 발전소가 돌아가는데 아니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있는 지금 발전소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일정을 앞당겨야 하는 건데 지금 생생하게 지금 지어서 돌리기 시작하는 석탄 발전소를 이 사실 이것도 아이고 국정조사 사항입니다. 아리백이 안 되겠네요. 예. 이제 어쨌든 기후 위기와 정반대로 역행하는 그 국정 기조 이걸 지금 옳다고 우기는 거죠. 그다음에 평화 위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한중 관계 파탄, 한러 관계를 적대화하고 남북 관계를 다시 근친중으로 몰아넣고 그런 속에서 국가 경쟁력, 과학 기술에 있어서 지금 아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래로 50년 만에 처음으로 과학기술 경쟁력이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달에 발표한 통계입니다. 130가지 국가 핵심 기술 역량에 있어서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EU가 95점, 일본이 86점, 중국이 82점, 대한민국이 81점입니다. 아이고. 중국의 최초로 과학기술 경쟁력이 역전당했어요. 그 상황에서 작년에 국가 R&D 예산이 31조였는데 올해 26조잖아요. 줄였잖아요. 4조 5천억을 잘랐어요. 그게 윤석열 리더십입니다. 정반대로 지금 역행 국가 경쟁력을 파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방 소멸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집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 균형 발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150개 가야 하는데 감감무소식 인수위 때 국정과제 15대 과제에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말이 없어요. 인수위가 지금 끝난 지가 2년 됐잖아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 철학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책임하고 무지합니다. 아예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쪽 진영이 얹혀가지고 그냥 허수아비 대통령 됐는데 그렇죠.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근데 것처럼 이제 가장 절망적인 건 이번에 선거 끝나고 국정 기조는 옳았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 시대 정신은 뭐냐면 이 윤석열 정권이 잘못 가고 있는 이 국정 기조, 국정의 운영 방향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22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그게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은 또 다른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요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어가시는 거죠 지금. 남들은요 정동영 전 의장께서 한 8선쯤 한 줄 알아요. 이제 5선밖에 안 되셨는데 그 사이 대선주도 하고 그러시느라고 국회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윤 정권의 기조 전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힘을 보태야죠. 그래서 이런 국정 기조 전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대통령직이 수행해야 할 가장 그 기본 책무 국민 통합이잖아요. 근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가 복원돼야 됩니다. 근데 아마 민주화 이후에 지난 2년만큼 정치가 실종된 기간은 없죠.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 수사가 들어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2년 동안 수사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 대신 정치를 복원하는 거기에도 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하긴 뭐 일반 초선과는 달라요, 저 목표가. 일반 초선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법 발의하겠다 이런 게 목표일 수 있는데 역시 제가
의장님을 인터뷰에 모신 보람이 좀 있어 보여요. 다른 이야기 해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오래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친분, 친면, 밥도 먹고 술도 먹은 여당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또 뭐 4선, 5선, 6선 이렇게 다선 의원도 돼 있고 또 그분들하고는 뭐 이제 생각은 다르지만 생각은 다르고 당은 다르지만 그러나 대화는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홍준표 시장하고는 뭐 수시로 통화도 하고 대화를 합니다. 뭐 막걸리도 마시고 한번 시청에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갈 생각도 있습니다만 뭐 홍 시장이든지 주호영 의원이든지 뭐 또 전직이시긴 합니다만 이재호 의원 같은 분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는 뭐 소통이 되는 분이라고 들었고 또 이종찬 원장님 같은 경우도 원로시긴 하지만 같이 또 했던 분이고 해서 그런 분들과 정치 복원을 위해서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장님 같은 분들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대선 때 이야기를 잠깐 들었었거든요. 비하인드.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데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는 일반 신인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도 많이 하셨죠, 이번 대선 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통화하면서 그 두 가지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김종인 박사 모셔오는 거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단일화. 아, 그것만 성공했었어도. 그 두 가지를 열심히 했고 뭐 한 9분 홍선, 8분 홍선까지 갔다가 참 안타깝게 됐죠. 예. 근데 뭐 이제 김종인 박사는 사실 뭐 여당에도 우리 쪽에도 왔다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래도 인정을 하는 이유가 그분이 사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런 충심으로 하는구나 하는 걸 대중이 인정을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김종인 박사가 누구를 찍었을 것 같으냐 나는 100% 확신한다. 이재명 후보 찍었다. 내가 증인이다. 그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번에 또 이준석 후보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해서 뭐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그 소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권을 바꿨는데 남북관계 또 풀어야 되잖아요. 예. 완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만들어놨으면 또 그럴 때도 역할을 하셔야겠죠. 제가 선거 끝나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야당 외교가 필요합니다. 왜냐? 지금 야권이 192석, 민주당이 175석,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확실한 장악력을 가지고 이제 다시 재등장했는데 22대 국회에 그러면 워싱턴, 도쿄, 베이징, 모스크바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 지금 이번에 또 많은 인재들도 그 전문가들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워싱턴에 사절단으로 보내는 게 좋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방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6개월 뒤면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재등장 뭐 그런 확률도 꽤 있고요. 지금 이제 점점점 이제 대선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틈이 없는데 가능하면 정기국회 전에 미국에 가서 이 한반도 평화 문제, 동북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과 책임 있는 그 앞으로 차기 수권이 유력한 그런 정당의 대표자로서 그 비전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뭐 이게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정동영 전 의장님 같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필요하면 선발대로 좀 가볼 생각입니다. 콘텐츠 자판기시네요 보니까. 경험이 그렇게 만드셨겠지만 뭐 비슷한 맥락의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영 전체가 개인이 다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유튜브 방송까지도 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하고 싶으세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이것만 꼭 하고 싶다. 저는 실패 경험을 살려서 민주당이 실패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19 이후에 민주세력이 과반수된 것은 17대 국회. 제가 열린우리당 당의장으로 맞죠. 치른 선거입니다. 152석이었던가요? 152석인데요. 과반수입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 교훈을 살려서 이제 반면 교사죠. 175석 민주당이 대동 단합해서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에 실패한 두 분, 정동영, 이재명 두 분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의 기둥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어서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영남 쪽에서는 민주당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통적인 지역 감정.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노사모였어요. 정통들 활동도 했어요. 그 문제는 그게 전라도 경상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정권을 계속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아마 지역 감정이 등장을 합니다. 전라도였던 정동영이 있고 뭐 경상도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경선 때 기억하시는데 저도 그때 기억하는데 광주에서 경선할 때 전라도 정동영을 뽑아주는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을 뽑아줬었잖아요. 그 경선을 마지막까지 완주하신 분이 바로 정동영 의장이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 속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지역적 감정들이 크고 작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어서 제 마음속으로 정동영 의장이 왜 대선을 실패했는가에 대한 뭐 우리들 나름대로 논박이 있을 때 이거 지역 구도를 빨리 깨내지 않으면 호남 정치인이 대통령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악마호가 그런 건데요. 이제 나쁜 사람, 좀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당연히 저 사람은 우리 진영 내에서 그냥 패적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런 표현합니다. 광주 아들이라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쨌건 정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대선 주자 경험은 어느 누구한테 찾기 힘들잖아요. 졌든 이겼든 간에. 그래서 저는 정동영 의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의 우리 저 푸른 나무님이 정동영의 복권을 절반쯤 시켜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실패한 경험도 그게 자산이라면 그 자산을 이재명 대표를 돕는 데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시겠지만 공개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소회일 수도 있고 부탁일 수도 있고. 뭐 참 초인적인 힘으로 사실 뭐 거의 매주 재판 받으러 나가고 또 선거 치러야 하고 당을 이끌어야 하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중대한 이제 국면에 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이 대표가 사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당의 어떤 분에게 책자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싱크탱크 한 곳을 들렸더니 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예산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권했을 때 어떻게 어떤 부분의 예산을 자르고 어떻게 정책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두툼한 500페이지짜리 책자가 발간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이런 걸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그 원장이 된 이한주 원장한테 그 책을 줬어요. 이거 준비하라고 원장 된 거 같으다 하면서 그 책자를 전달해 줬는데요. 치열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는 정책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그래도 가장 열심히 평생에 걸쳐서 준비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세요. 한 사람만 예를 들면 그 보수 진영 쪽에 있었던 분인데 모셔와서 햇볕 정책의 전도사로 만들었잖아요. 임동원 맞습니다. 원장 그 육사 출신이고 예.
노태우 정부 때 통일부 차관을 했던 분인데 모셔와서 결국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의 설계사 역할을 하게 했던, 그러니까 인재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국 방방곡곡에 제다사 많은 인재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이 대표가 다 손짓하면 다 와서 만나서 대화할 수 그렇죠. 있고 또 뭐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한다. 사람을 모아야 국가를 경영하지 않겠습니까? 야, 댓글창에 올라온 말에 공감한 말이 있었어요. 골드보이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이 옥석을 가려줘서 지금은 정동영이 필요하다고 다시 현역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거죠. 이게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이어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하는데 절대적으로 정동영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 나눠보니까 확실히 세상을 보는 시야가 일반 정치인과는 많이 다르시네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분인 거죠 지금. 과찬이시고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정권을 바꿈으로써 저는 제가 실패한 또 뭐 한을 다 그렇죠. 그런 거죠. 푸는 것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뭔가 좀 왠지 좀 더 든든한, 멀리서 잘 몰랐을 때의 정동영과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정동영은 많은 갭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거죠. 저쪽 사람들도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의 결과물로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현재로서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벗겨내냐면 잘하는 걸로 벗겨낼 수밖에 없어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나중에 자기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치인의 숙명이 아닐까. 그렇죠. 경기도에서 그 남한산성의 무허가 그 계곡의 상인들 문제를 뭐 누구도 정리할 수 없었던 문제 해결을 해낸 것, 그것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듯이 아까 말씀한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이 5대 모순, 5대 위기, 이 표류하고 있는 이 정권, 그런데 그것을 정말 해결사로서 이재명 정권이 수완을 보여주면 금방 말씀한 대로 이러려고 그 정권이 바뀌었구나, 정권 교체를 했구나, 이걸 실감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진영의 실패했지만 대선 주자였던 분의 이 아우라랄까요? 경륜이 느껴지는 아주 훌륭한 인터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거듭 뭐 과찬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음성 그대로 계시지. 박지원 원장보다 한 10살 어리시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임에 가면 아직도 담배 심부름 애들 나이세요. 우리 골드보이. 자, 국회에서 왕성 활동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우리들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랑 가족 여러분들께 짧게 작별 인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푸른 나무님이 저에 대한 복권을 한 절반쯤 시켜 주신 것 같은데요. 의장님 잠깐만요. 딱 그 자세를 보니까 옛날에 MBC 뉴스데스크 앵커 같으세요. 계속하십시오. 예. 예.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화국 주권자로서의 그런 위력을 정말 유감없이 드러냈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낙관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낙관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댓글창 살짝만 읽어드리겠습니다. K8택시님, 정동영 의장님 20대 국정의정 국회의원 화이팅 하셨고요. 분노의 똥침님, 정동영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지지자들 아니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꼭 대통령 되시도록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쩜 저리 멋지고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지 뿅 갔습니다요 하셨고요. 살다 보면 좋은 날님, 왕의 기환 정동영 의원님 당선 축하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하셨고요. 분노의 똥침님, 정동영 의장님 3년 동안 파평윤 씨 보실 겁니까? 우리는 하루가 30년 같습니다. 속이 타서 의장님 넥타이 색깔처럼 됐습니다. 협치는 집어치우고 제발 우리 좀 살게 파평윤 씨 치우는데 제발 좀 힘써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게 민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동영 전
열린누리당 의장님과 함께한 인터뷰였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날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